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현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만약 파혼을 하지 않았다면 6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진행했을 테지만 예비 시댁이 저에게 숨겨왔던 엄청난 일들로 인해 즉각 결혼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자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었고 저 또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에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었죠. 제 직업은 변호사이고 예비 신랑은 시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재력이 많았던 예비 시댁에서는 최대한 서둘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어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며 예비 시모는 모든 걸 서둘러서 진행을 하셨죠. 그리고 예비 시모는 변호사 며느리를 본다고 저와 예비 신랑이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을 분당에 마련해 주셨고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를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부동산도 같이 하셨던 시댁 집안은 건물이 몇 채나 있었는데 그중 분당에 있던 빌라는 17억 정도 된다는 말을 예비 신랑을 통해 듣게 되었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인데 시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예비 신랑은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니 주시는 건 다 받으라고 했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호의가 좀 의심스럽긴 했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저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저에게 1억의 외제차를 선물해 주셨더라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을 통해 다시 돌려보냈었죠. 아무 조건 없는 거니 그냥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나중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본다고 둘러댔어요. 예비 신랑이 차를 가지고 돌아가자 제가 1억의 외제차를 받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잠시 뒤 예비 시모가 전화를 하셨는데 선물을 거부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왜 선물을 받지 않은 거니?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고가의 외제차를 선물해 줬는데 내 아들을 통해 다시 돌려준 이유가 뭐야?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비싼 차를 선물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신경 써주신 것만도 정말 감사해요. 보통 같으면 다른 여자들은 이런 거 덥석 받았을 텐데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내가 선물해 주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아직 결혼식 올리기 전인데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정식 며느리가 되면 그때 받든지 할게요. 시모는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대화를 하던 도중 전화를 끊어 버리셨어요. 부모님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 저처럼 부담을 느끼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고가의 외제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 가족은 입장이 좀 달랐었죠.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마음에 계속 걸리다 보니 저녁에 시댁에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비 신랑한테 상황을 대충 설명한 뒤에 기분 좀 풀어드릴 겸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에서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황스러웠던 저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쭤보게 되었죠. 아휴, 글쎄, 오늘은 안 된다니까.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겨서 나중에 다시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돌아가라. 따로 연락하면 그때 다시 와도 되잖아. 내 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한테 서운한 거 하나도 없다.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급하게 끊었을 뿐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런 걸로 너한테 서운해 하겠니? 결혼식 올리고 그때 정식 며느리가 됐을 때 주도록 하마. 예비 시모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뒤 인터폰을 먼저 끊어 버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좀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 방문해도 좋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시는 시모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받아주실 만도 한데 나중에 얼굴 보자고 말씀하신 시모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인터폰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집 밖에까지 들리더니 갑자기 의자가 창문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다시 초인종을 눌렀지만 인터폰을 받지 않으시길래 큰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너무 놀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불안한 목소리로 예비 시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그만 돌아가 보라고 미소를 띠며 얘기하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예비 시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다는 듯 태평하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대문 앞에 서서 예비 시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태로 발길을 돌려서 그런지 뭔가 상당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 씨,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어머니 집에서 의자가 창문을 깨고 튀어나왔다니까?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집안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버님이 들어가시고 조용해지긴 했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내가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나도 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 별일 아니었을 거야. 제가 예비 시댁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설명을 하면 놀랄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신랑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해 줄 법하지만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예비 신랑의 모습에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집안일을 제가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왠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죠. 예비 시부모도 제대로 된 설명을 안 해주고 예비 신랑 또한 저에게 별일 아니라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말투로 대충 둘러대길래 그런 모습들이 불편해진 저는 더 이상 통화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얘기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제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예비 신랑이 집에 가서 설명을 했는지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괜히 또 연락 안 받았다가 쓴소리 나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긴 했지만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기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개인적인 집안 문제라 설명해주기가 참 꺼려지거든. 너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답답할 수 있지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모든 걸 설명해서 너까지 신경 쓰게 할 필요는 없잖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보니까 혼주 한복은 준비가 다 됐니? 다음 주 주말에 얼굴 한번 보게 잠깐 들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예비 시모는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경이 쓰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였었고 예비 시모가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 하셔서 더 이상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집안 일들을 제가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었어요. 정식 며느리도 아닌데 굳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크게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은 없었고 예비 신랑과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었죠. 그렇게 돌아온 주말에 준비가 된 혼주 한복을 가지고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들고 있던 혼주 한복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모는 한복을 입어보시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까지 이어졌는데 주방 일을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고 있었죠. 그렇게 한 차례 식사가 끝이 나고 거실에 둘러앉아 가정부 아주머니가 내어주시는 과일을 먹으며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과일을 준비해 주셨던 아주머니께서 예비 시댁 식구들 몰래 제 옆구리를 툭툭 찌른 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주방으로 돌아가신 가정부 아줌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부터 계속 눈빛을 주셨던 터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앞으로 급히 다가오셨어요. 무언가 상당히 불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예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저한테 눈빛을 주셨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안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부터 이 집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아까 전화하는 걸 대충 듣긴 했는데
직업이 변호사라면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입단속을 시키면서 1,000만 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이건 돈 문제를 떠나서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랑 잠깐 마당 뒤에 창고에 좀 같이 가보시겠어요? 불안에 떨고 있던 가정부 아주머니를 따라 뒷마당 창고로 들어가게 됐는데 기계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려왔고 눈앞에 커다란 컨테이너 같은 게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직접 두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뒤 옆으로 힘차게 밀어내는 순간 문이 열렸고 차가운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문이 굳게 닫혀있던 컨테이너 같은 창고는 냉장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하얀 냉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면서 냉장실 안의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냉장실 안에서 벌벌 떨며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그 여자를 밖으로 꺼내 주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집안 문제라 제가 함부로 나섰다가 저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아 섣불리 나서질 못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1,00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는데 고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딸이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돈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다가 사람 하나 잡을 것 같아 너무 두려운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변호사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도움을 요청했네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을 냉장실에 둘 수가 있어요. 저보고 절대 나오지 못하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아가씨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일단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119에 신고부터 해주세요. 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게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고 사람이 해선 안 될 짓이라는 건 분명해요. 조금만 늦었더라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제가 밖으로 부축할 테니 서둘러 신고해 주세요. 저는 냉장실에서 웅크리고 있던 의문의 여자를 데리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따뜻한 햇살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비명을 질렀고 이 소리에 예비시댁 식구들이 창고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예비 시부모와 신랑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하면서 저와 의문의 여자를 떼어 놓았어요. 그 여자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여자는 또 누구예요? 왜 냉장실 안에 들어가 있었냐고요? 저한테 숨기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겠어요. 그게 전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많이 당황스럽다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우리 아빠가 붙잡고 있는 저 여자는 나랑 과거에 사랑하던 사이였어.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던 사이였다고.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라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있냐?
사랑했던 사이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꺼내는 거야? 새아가를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5년 전 일이었다. 그때 저의 부모가 둘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 그때 내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저쪽 집안에서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지. 그게 당연했던 게 우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은 물 건너 가게 됐었는데 내 아들은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지. 그런 상황 속에 조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내 아들이 저의 옆을 지켜줬던 거야. 반대하는 부모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결혼은 쉬울 줄 알았는데 저 애가 글쎄 정신이 돌아오질 않더라고. 부모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을 했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게 굳이 결혼을 안 해도 같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거야. 날이 가면 갈수록 통제불능인 쟤를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어. 정신병원 같은 곳에 데리고 가게 되면 괜히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집에서 우리가 보살펴주면서 같이 지내고 있었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돌봐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쟤랑 내 아들의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 언제 제정신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 우리가 가진 비밀을 전부 다 터놓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게 바로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거였다. 아무래도 변호사면 법적으로 상당히 빠듯하잖니. 그럼 내 며느리가 된 이상 안 도와줄 수가 없으니 이런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테고 그럼 저 정신 나간 여자를 이 집에서 내치고 여기 있는 재산을 전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새아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런 사실들을 밝히고 싶지 않아 잠깐 냉장실에 들여보냈었던 거야. 저번에 의자를 집어 던진 것도 전부 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었어. 그만큼 돌봐주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미 정신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재산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너한테도 한몫 든든하게 챙겨줄 테니까 방법 좀 알려줘봐라.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타게 될 사이인데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 줬었고 여태 잘 살아 있잖아. 그리고 아줌마는 법적으로 소송을 걸 줄 아세요. 제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1,000만 원을 지워줬는데 이런 일을 저질러요? 돈을 받았으니 그쪽도 공범이 된 거 몰라요? 이 집에서 평생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도 좋다고 하지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정신병이 있는 저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이 사실을 변호사인 제가 알게 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게 인간이라더만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저 여자의 변호사가 되어줄 거고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할 테니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곧 경찰들이 올 거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니 잠깐만. 이 좋은 기회를 놓칠 거야? 분당의 17억짜리 빌라 너한테 넘겨주마. 이번 일만 잘 해결해주면 상당히 큰 돈을 움켜쥘 수가 있다고. 아줌마도 입단속만 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니?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그리고 과거에 예비신랑과 서로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었으면서 정신에 문제가 생겨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돈만 탐하고 싶어서 이런 생활을 5년이나 지속했다는 거에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서둘러 신고를 해준 덕분에 119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시달리며 살아왔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잠시 뒤 경찰분들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저에게 접근을 했던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게 아닌 변호사인 타이틀이 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여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를 변호사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서둘러 진행하려고 저를 며느리로 들이려고 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들을 한꺼번에 묶어 그 여자가 받았던 피해에 대한 처벌을 해주기 위해 저는 밤낮 안 가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끝에 법적으로 6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던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주거 침입죄와 지속적으로 금품을 빼오기 위한 행동들과 예비 신랑이었던 그놈은 정상이 아닌 그 여자와 잠자리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에 제목을 쓰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짐작만 할 수 있게 알려드렸네요. 그 여자의 몸에도 꽤 많은 상처가 발견된 걸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감면받기에는 힘들었었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정신에 문제가 있었던 그 여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저와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보호자가 되어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정신병이라는 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만들 거라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더라도 심각해질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시달렸던 것 때문에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의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화가 났고 6년의 징역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그 여자가
정상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두 딸을 키우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각자의 인연 속에 무수히 많은 길들이 존재했었고 그 선택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걸어온 삶이 잘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론 자신이 만들어온 인연을 후회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결정한 삶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려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었고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하겠지만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그때 당시 저에게 이쁜 딸아이가 가족들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간호사분께서 저희 가족에게 태명이 똑같아서 놀랐다며 이상한 말을 하시길래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저희가 오기 이틀 전에 한 산모가 급하게 산부인과로 들어왔었는데 태어난 아이의 출산명과 똑같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산모는 불행히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 아직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산모와 관련된 가족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산부인과에서 어느 정도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인큐베이터실의 면회창을 보게 되었어요. 제 아이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사용했던 축복이라는 태명과 똑같은 이름의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간호사 한 분이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이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는데 500원 정도 되는 작은 반점이 손등에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 없이 인큐베이터에만 있었을 것 같아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간호사분께 제가 산후조리실에 있는 동안에라도 아이에게 모유를 주고 싶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원장님의 허락을 받게 되었고 저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이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된 첫날이었죠. 그런데 항상 모유를 먹이는 시간이 오면 산부인과 근처에 살고 계신 시모가 손녀 얼굴 한번 보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 품에 두 아이가 안겨있자 당황하셨는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상황을 설명하니 갑자기 화를 내셨네요. 지금 두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간호사분들이 알아서 분유 먹이잖아. 내 수녀가 먹을 모유도 모자란데 그걸 지금 나눈다는 게 말이 되니? 간호사 어디 갔어? 이런 결정을 누가 내린 거야? 제가 부탁했어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아이와 관련된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데 어머님은 불쌍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제 막 물리기 시작했으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너는 불쌍한 사람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퍼주기만 하니? 뭐만 하면 불우이웃 돕는데 버린 돈 다 쓰고.
때 되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셰미랑 저녁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만들지도 않잖니?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만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일을 어디서 만났어요? 봉사활동하면서 만난 거 아시잖아요. 시모는 항상 남편과 제가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봉사활동하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저도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저에 대한 애정이 식으셨었죠. 시모는 힘들게 벌은 돈을 타인을 위해 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희는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도와드리는 건데 저희들 입에 풀칠이나 하라며 좋게 봐주시지 않으셨네요. 그런 상황 속에 산부인과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이한테 모유를 나눠주고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 싫으셨는지 상처되는 말을 옆에서 끊임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정말 참고 참다가 결국 너무하신 것 같아 잔소리 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시라고 좋지 않은 표정을 보여드리고 말았네요. 시모도 제가 이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된 이후 더 이상 산후조리실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부모가 없는 아이를 돌봐주고 있었고 어느덧 마지막 날이 오게 되었는데 불과 며칠이었지만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똑같은 태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분께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려 하는데 밖에서 꽤 소란스러운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비용까지 전부 다 처리하는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나보고 애까지 데려가라는 말이 나와?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없던 가족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세상 떠났으니 뒤처리 해달라고 통보받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어차피 장례 치러봤자 올 사람들도 없을 게 뻔하니 곧바로 화장 처리했지만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애까지 얹어주면 내가 받아줘야 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보육원에 두고 오던 당신들이 키우던 알아서 해요. 저기요, 가족이라면서요. 어떤 관계이신지는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어떻게 보육원에 두고 가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산모분들이 수십 명인데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 이모 되는 사람인데 당신은 누구길래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관련 없는 사람이면 빠지세요. 제가 그동안 이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 않나요? 이모라고 했던 사람은 자기와는 더 이상 연관이 없다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완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자 듣기 싫다며 도망치셨고 간호사분들은 이모라는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가족이라면 일단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간호사 중 한 분께서 차라리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며 아이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다고 기관으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 게 뻔하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퇴원 절차 밟는 걸 도와주기 위해 산부인과에 찾아왔어요. 그 아이와의 인연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는 줄 알았지만 한 번 주었던 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고민거리를 남편에게 털어놓게 되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시간을 내서 남편과 함께 제가 입원했던 산부인과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호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는 벌써 보육원으로 옮겨진 상태였고 아이가 있는 주소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살핌을 받고 있는 보육원으로 급하게 향한 뒤 일하시는 분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제서야 안심이 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사정을 얘기한 뒤에 품에 안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같은 길을 함께 걸어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며 받아들여 줬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네요. 보육원에서는 법적인 절차대로 제가 입양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끝난 상태라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저희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으시고 입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제가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향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죠. 하지만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주셨고 저 혼자 설득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는지 남편도 옆에서 거들어 주었네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말만 늘어놓는다 해도 나는 무조건 반대다.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보통 일인지 알아? 고작 며칠 얼굴 봤다고 그 아이한테 동정심이 생겼겠지만 남의 자식이라는 건 평생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차후에 그 아이도 그렇고 너희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어른들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다. 그러니 입양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라. 어머니, 이 사람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있을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런 희생을 보여줬던 거고요. 그 모습을 꾸준하게 봐오셨으면서 아직까지 이 사람을 모르세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어찌나 마음이 넓으시던지 저희가 얘기하자마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요. 어머니도 너무 꽉 막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좋게 봐주시고 있는데 왜 어머니만 유독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양가지방 가반수이니 아이는 저희가 입양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책임지고 잘 키울 테니 믿고 지켜봐 주세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분명 남의 자식의 아이는 싫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야? 만약 너희들이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를 입양한다면 나는 너희 얼굴 세상 떠날 때까지 절대 안 볼 테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니 좋게 생각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런 공백을 저희 부부가 채워준다면 이만한 좋은 일도 없잖아요. 너희들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면서 희생만 하고 인생 마감할 거니? 왜 이리들 욕심이 없어? 정말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아이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길이 저희는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모두 알아들었다면서 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뒤 짐을 챙겨 나오셨어요. 정말 저희와의 인연을 끝내려 하시려는 모습에 남편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시모는 마음을 굳힌 상태셨어요. 짐을 챙겨 나오셨다는 건 저희 입에서 아이를 입양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어야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지만 끝내 시모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모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정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법적인 절차를 정식적으로 밟아 저와 인연을 맺었던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식구가 되면서 모든 일상이 행복했었지만 인연을 끊겠다고 집을 나가셨던 시모가 찾아오셔선 저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부정적인 모습만 나타내셨고 결국 시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리셨네요. 어머니, 제발 그 아이 돌려주세요.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말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얘기했었지. 끝까지 고집 부리면 뒷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뒤따를 거라는 거. 내가 왜 너희들 생각대로 움직이고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집안의 우더른이면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맨날 말로만 하니까 얘가 아주 시애미를 물로 보고 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오늘이 그날이다. 이 아이 2번 다시 못 볼 곳으로 보낼 거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만 반대하셨지 온 가족이 전부 다 동의한 결과잖아요. 저보다 어머님께서 고집 부리시는 거라고요. 제발 아이만큼은 제자리에 내려놓으세요. 이 문제는 어머님이랑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문단속을 잘했어야지.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고 했었잖아. 나를 불행으로 몰아가 놓고 너 혼자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니? 2번 다시 이 아이의 얼굴 못 볼 테니까 찾을 생각하지 말거라.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저도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모가 몰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입양한 제 딸을 시모가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곳으로 데려가시려는 행동을 보이시길래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현관문 밖으로 나가시려는 시모한테서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고 결국 저희는 아이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네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화를 내시던 시모의 한쪽 손으로 머리채까지 잡히면서도 아이를 다시 제 품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아내었고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제 딸인데 어머님이 무슨 권한으로 저한테서 아이를 뺏으시려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행동은 처벌받게 되신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요. 인연 끊겠다고 나가셨으면서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제 품에서 아이를 뺏으려는 거였어요? 그이는 한없이 착하고 마음도 넓은데 어떻게 어머님은 부끄러운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의 피가 섞였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나중에 이 아이 얼굴 제대로 보실 수나 있으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항상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언제든 이 아이를 너한테서 떼어놓을 테고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릴 거다. 내가 이대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그 아이 키우려면 필사적으로 지켜야 될 거야.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랬다고?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시모는 저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 뒤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었고
긴장이 풀렸는지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요. 시모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신생아를 입양했으니 시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겠죠. 제 뱃속에 태어난 아이 하나 돌봐주는 것도 벅찬데 입양아까지 돌본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힘든 것보다 행복한 순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잘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한번 다녀간 이후부터는 계속되는 불안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는데도 잠깐이라도 졸면 제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사라질 것만 같아 매 순간이 불안했었어요. 결국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니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양한 아이가 제품에서 자라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시모는 시부와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며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자고 시부를 괴롭혀왔고, 끝내 두 분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왔던 세월을 등지고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셨었죠. 시부는 시모와 헤어지시고 난 뒤에 안색이 훨씬 좋아지셨고 온 가족의 평화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집안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교통사고로 허리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게 됨과 동시에 큰 수술까지 몇 번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회복 속도는 장기화가 되어가면서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만 했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도 힘들어질 만큼 상황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께서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다며 남편의 병원비와 추가적인 수술비와 치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시부는 작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셨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고 저에게 항상 희망적인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최대한 빨리 회복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치게 되었고 병원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이게 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장보러 나갔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었겠니? 정작 다쳐야 될 사람은 멀쩡하고 내 아들은 일어날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너와 결혼만 안 시켰어도 지금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다. 7년 만에 나타나셔선 하실 말이 그렇게 없으세요? 아버님께서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고 알려주셨나 보죠? 그럼 조용히 얼굴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걸 꼭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어머님이 없는 저희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었는데요. 인연 끊고 잘 살고 있었는데 굳이 찾아오셔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쩜 너는 성격이 전혀 편함이 없는 거니? 끝까지 어른한테 말 받아치는 거 봐라. 지금 뭘 잘했다고 눈을 치켜뜨고 있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지금 뻔히 안 좋은 상황인 거 아시면서 병원에서까지 불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니가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동하시는 건 편함이 없으시다고요. 궁금해서 오셨으면 병원비라도 대신 납부해 주시고 가세요. 아무 생각 없이 잔소리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건 아니시죠?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너희 아버지랑 이혼하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병원비 대신 내줄 돈이 어디 있어? 나 세상 떠날 때까지 입에 풀칠할 정도의 돈밖에 없다. 너는 사돈댁에서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지금 도움을 받으러 온 거지 너한테 병원비 주러 온 거 아니다.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희 가족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였네요. 시부께서 시모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게 아니라 시모가 먼저 시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였고, 돈 좀 달라고 하시자 시부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때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게 된 거였어요. 이런 안 좋은 상황 전부 다 들으셔놓고 돈을 달라고 찾아오셨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모는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병실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절대 나가지 않으시려 하시자 저와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면서 처음 본 남자가 고개를 내밀며 병실 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본 순간 저희 모두 처음 본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사실을 그 남자에게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의 친부가 저희 앞에 나타난 거였어요. 그리고 과거의 아이의 생모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확실한 마음을 줬어야 했는데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전부 잃고 말았네요. 저희 집안에서 아이 엄마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람 뱃속에 있던 아이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려 하셨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절대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어요. 제 삶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하셨었죠. 결국 그 사람은 저희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게 되었고 저와의 인연도 끊어내 버렸어요. 아이를 무조건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때 제가 가진 모든 걸 버리고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회사 일도 그렇고 그녀와 아이 둘 다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유산을 했고 정리한 사이라며 둘러댔었죠. 그 뒤로 그녀는 제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그녀를 찾기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결국 안 좋은 소식만 듣고 말았네요. 제 앞에 나타난 신부라는 사람은 자기 딸을 보기 위해 찾아온 거였어요. 아이 엄마가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말 친딸인지부터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얼굴을 보여주기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제 옆에 있던 시모는 돈이 많은 집안인 것 같다며 신부라고 말하는 사람을 빤히 쳐다보고 계셨네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 검사부터 진행한 다음 사실이 맞는다면 그때 얼굴을 보여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도착한 친자 확인 서류를 모두가 다시 모인 자리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에게 찾아온 사람은 친부가 확실했고 그제서야 제 딸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친부라는 사람은 피를 나눈 친딸이 앞에 있는데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제 딸 또한 거리를 두며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친부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반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제 딸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제 딸로 함께한 지 7년이 넘었어요.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면서 지내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만약 제 딸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전을 위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들었고 보육원에서도 제 딸을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부군께서 지금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그쪽 때문에 그동안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따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은 집안이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제 딸의 앞날을 위해 뒤에서 부족함 없이 지원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카드부터 받으시죠. 한도가 없기 때문에 생활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시기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예, 그 카드 나한테 주거라. 그건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알고 있지? 그동안 시애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이참에 당신이랑 나랑 다시 재결합하면 되겠네. 우리가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술술 풀렸으니 다시 합쳐도 되는 거잖아.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제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구먼. 어디서 지금 붙어 먹으려 드는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한 번도 좋게 받아준 적 없이 내 손녀를 내치려 했었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다시 재결합하자고? 당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혼했고 남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자식과도 인연을 끊었으면서 돈이 눈앞에 보이니까 전에 며느리한테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안 나지? 당신한테는 땡전 한 푼 돌아가는 일 없을 테니 두 번 다시 내 아들 병원에 찾아오지 마. 시부는 아이 친부에게 그동안 시모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고발했고 친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자기 딸에게 큰 상처 되지 않게 잘 부탁드린다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네요. 시부는 시모를 병실 밖으로 강하게 내치자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시며 절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거라며 난리를 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 남편과 저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제 딸 앞에 또 다른 친부가 나타났으니 많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려주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친부도 아이의 안정을 위해 최대한 멀리에서 지켜만 본다고 약속을 해주었네요. 다행히 제일 힘든 시기 때 친부의 도움으로 금전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께선 친부가 나타난 지금의 시점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친부가 좋은 사람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두가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 두서가 없을지라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언제나 자신감 넘치고 늘 당당했던 여성이었어요. 화목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결혼이라는 로망이 가장 컸었고, 하루라도 빨리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 같은 회사 타 부서 사람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상급자였고 그는 직속 부하였지만 상관하진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밤낮으로 쫓아다녀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모두 그러하듯 처음엔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던 남편이 변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난 2년제 나오고 넌 4년제 나왔다고 지금 날 무시하는 거잖아. 그 눈빛 뭐야? 사람 무시하는 태도잖아. 네가 아무리 나보다 직장 상사라고 해도 나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감히 나를 무시해? 오해라니까? 내가 당신을 왜 무시해? 그리고 왜 거기서 2년제, 4년제가 나와? 당신 참 웃긴다. 아무리 피해망상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까지 피해망상이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마.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다시 돌아와. 니네 팀 김대리 말 못 들었어? 너 보고 남편 보는 눈이 소박하대잖아. 근데 넌 거기에 웃어 넘겼잖아. 그게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거기서 상심 지키고 싸우기라도 할까? 참, 내가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런 거에 일일이 신경 써? 그리고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을 왜 했어? 매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당신 이렇게 자격지심 많은 줄 진짜 몰랐어. 자격지심? 그래, 나 자격지심 있다. 어쩔래? 사람들이 2년제라고 얼마나 무시하는데 넌 서러움을 모르잖아. 애초에 학력 제한 없이 자긴 경력자로 들어온 건데 뭘 그렇게 학력에 연연해? 예전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 간 거야 정말. 절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부하 직원이었지만 당당했고 본인 커리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격지심 없는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자격지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참 힘들었고 기분이 좋을 땐 매우 잘해주는 남편이었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바로 자격지심이 나오는 남편이어서 그런지 매번 제가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퇴사를 권유했고 시댁도 그걸 원하셨죠.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한 번도 퇴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댁에서 퇴사를 권유한다는 게 당황스러웠어요. 일 욕심이 많았던 터라 여자의 몸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퇴사 얘기가 달갑지만은 않았답니다. 너랑 싸우는 것도 지겹다. 그냥 네가 회사 그만두면 안 돼? 같은 회사 다니니까 더 비교되고 사람들도 나랑 왜 결혼했는지 의아해하잖아. 그 꼴 보기 싫다. 그냥 네가 그만둬. 넌 능력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난 여기서 잘해가지고 진급도 해야 돼. 2년째 나온 내가 어딜 가겠어? 내 부탁이니까 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 주라. 회사 사람들 눈치 보기 싫어. 그래, 우리 아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어디 여자가 남자보다 잘나면 되겠니? 물론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보니 사사건건 너네 회사 사람들이 비교하느라 우리 아들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만둬라. 그게 가정의 평화야. 그리고 유찬이도 이제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인데 네가 그렇게 밖으로만 놔두면 되겠냐? 이제 집에 들어앉아서 애나 봐라. 저 이 회사 들어가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로 삼은 거예요. 대학교 다녔을 때도 학점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유찬이 때문이라면 시터 구해볼게요. 내가 당신 부하 직원인 거 아무렇지 않다니까 왜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회사에서 잘하고 끝까지 가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일 욕심 많은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해줘. 부탁할게. 넌 욕심이 왜 이렇게 많니? 우리 아들이 그거 하나 부탁한 걸 못 들어줘?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제일 충실해야지. 꼭 네 욕심 다 챙기면서 살래? 너 진짜 너무하다. 그거 우리 아들 바보 만드는 거야. 긴 말 안 할 테니까 당장 회사 그만둬. 그리고 어디 남의 집 귀한 손주를 남의 손에 키운대? 이제 네가 엄마 노릇하면서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 할 때야. 당장 때려치워. 남편과 시어머니가 퇴사를 권유했을 때 싫었지만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던 가정이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것을 꿈꿨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고 속상했지만 아들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헛헛한 마음과 속상함을 뒤로한 채 가정을 위해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회사를 그만두니 아들이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잘한 결정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생각 많이 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가정이 평안해야 나도 행복하지. 내가 퇴사해서 당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유찬이도 엄청 좋아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먹었을 때 당장 내일이라도 퇴사하자.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구나. 그래, 여자야 남자 뒷바라지하고 아이 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 잘 생각했어. 여자가 잘나서 뭘 한다고?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앉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 잘 생각했다. 진즉 그만뒀어야 하는 것을. 이제라도 간둔다고 하니까 된 거죠 뭐. 이제 상급자가 아니니 비교도 안 당하고 나야 뭐 훨씬 나아졌지. 여하튼 잘 생각했어.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회사를 바로 퇴사했고 회사에선 극구 말렸지만 가정이 정말 중요했기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퇴사를 했고 전 아이를 돌보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출산 후 3개월 제외하고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단조롭고 어색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전 어느덧 살림만 하는 삶에 익숙해졌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있을 때 남편은 뭘 하는지 오히려 밖으로만 나돌았어요. 저더런 가정을 위해서 일까지 그만두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은 제가 그만두자 매번 회식한다, 회사 야근한다 라는 핑계로 밖으로만 겉돌기 시작했고 제가 생각했던 가정과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자 내일도 찾지 않은 채 오로지 가정에만 열중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그 회사를 아는데 무슨 그렇게 야근이 많아? 유찬이 학교에 부모 참관 수업 있잖아. 그거 아빠의 날이라서 아빠가 가야 돼.
이날 연차 쓰고 아이 학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유찬이도 엄청 기대하고 있어. 아빠랑 같이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시간이 어딨냐? 그리고 갑자기 말도 없이 연차를 어떻게 마음대로 써? 아무리 오래 다녔다지만 생각이 있는 거야? 너 회사 그만두더니 아주 감을 잃었구나. 이래서 살림만 하는 여자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됐는데 내가 야근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가정을 먹여 살리지. 학교는 못 가니까 네가 대신 가던가 해. 아빠 창간 수업인데 어떻게 내가 가? 유찬이가 아빠 없는 애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일을 그만두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살림만 해서 말이 안 통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이러려고 나보고 집에 들어앉으라고 한 거야? 양심이 있긴 해? 이 정도로 네가 집에만 있을 줄 알았냐? 그래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 줄 알았지. 무슨 회사에서 팀장까지 한 애가 그렇게 몰라 세상을? 요즘에 외벌이로 가능한 시대냐고. 네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틋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평범한 부부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밖으로 나돌기 시작한 게 이상하긴 했지만 허튼 짓 할 사람이라곤 생각하지도 않았죠. 간혹 차가운 말투, 저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주지 않았지만 아이 아빠로서 양심에 버금가는 짓을 하진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우려했던 것이 맞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연히 퇴사했던 회사 동료를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그 동료가 저에게 해준 말이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같은 회사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을 한 것이었어요. 본인들이 마음껏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대놓고 동료가 말해주는데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선택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질 리 없다고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했는데 회사에서 암암리에 다 아는 소문이야. 근데 언니 남편, 언니 꼬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제 회사에 소문나도 본인은 상관없다 이거지 뭐. 언니가 회사 그만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귀에 들어갈 줄 몰랐나? 하여튼 언니도 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회사를 왜 간둬? 언니가 보통 에이스야? 이래서 여자도 일을 해야 돼. 언니가 얼마나 잘 나갔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다 안타깝다 정말. 어쩔 거야 이제. 확실한 거야? 고마워. 이런 말 하기까지 어려웠을 텐데. 내가 좀 알아볼게. 정확한 건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직 확정 짓진 말아줘. 유찬 아빠 다정하진 않아도 아이 보기 부끄러운 짓 할 사람은 아닐 거라 정말 믿고 있거든. 동료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을 의심했어요. 정확한 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믿어질 것 같은 마음이었고, 그래서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역시나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았고 마음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난 가정을 위해 내 커리어도 포기했는데 그럴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뒤에서 미래를 즐기며 나를 기만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동시에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했는지
정말 그날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김민아 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김민아 씨면 우리 회사 직원이잖아. 근데 어떻게 나랑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유찬이 아빠라고 할 수 있어? 난 이 가정을 위해 내 커리어까지 포기하면서 참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 기만해? 아니, 유찬이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지. 남자들 원래 한 번씩 이렇게 바람 피우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몰랐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알았다니 유감이네. 너한테 사과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미안한데 나 그 여자 사랑해. 유찬이한텐 미안하지만 너한텐 별로 안 미안해. 남녀 사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진짜 너무한다. 네가 인간이니? 그래, 어디 한번 그렇게 뻔뻔하게 나와봐. 네가 아는 사랑 다 박살내 줄 거니까. 그리고 이혼 꿈도 꾸지 마.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닌 이상 나 절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이거 다 알고도 나랑 살 수 있겠어? 깔끔하게 이혼하자. 이제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까운 인생 애만 보고 살 수 없잖아. 남편은 뻔뻔하게도 저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한텐 미안한 일이지만 저한텐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은 제가 아니고 남녀 사이가 다 이런 거 아니냐며 저에게 철면피를 깔고 말을 했죠. 억장이 무너졌지만 아들에겐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 가정을 깰 용기가 없었어요. 이 가정을 깬다면 저의 모든 것이 깨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뻔뻔한 남편에게 참교육을 하고 싶었지만 사실상 이혼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어느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어요. 그냥 이혼해 달라고. 너 왜 이렇게 진절머리 나게 구냐? 어린애 아니잖아. 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붙들고 살고 싶니? 얘가 왜 이렇게 즐겨? 우리 아들 새 출발한다는데 네가 왜 앞길을 막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네 집이 좀 사는 모양이던데. 유찬이도 우리가 건사할 거니까 너만 빠져주면 돼. 너 하나 희생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라고. 네가 유찬이 데려가면 뭘 해줄 수 있니? 그래도 집안 빵빵한 새엄마가 케어해주는 게 낫지. 넌 지금 직장 신지도 오래됐잖아. 뭐라고요? 내가 누구들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나만 빠지라는 건데? 나 절대 못 빠져요. 그리고 이혼해도 유찬이 내가 데려갈 거니까 그리 알아요. 뻔뻔하게 유책 배우자임에도 아이까지 뺏으려고 해?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네요. 유찬이 위해서 뭐가 옳은 건지 잘 생각해. 네가 지금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유찬이한테 다 해주는 엄마가 낫지. 꿈 깨요. 나 이혼 절대 못 해주니까. 어디 한번 상간 남녀 어디까지 가는지 내 눈으로 지켜볼 테니까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시댁은 염치라곤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본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하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꼴을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지만 어렸을 때 내가 꿈꿔왔던 가정이 있었기에 차마 포기가 되지 않았죠. 끝끝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은 이제 숨기지 않고 바람을 피웠고 대놓고 외박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아빠랑 아줌마랑 놀이동산 가기로 했다. 엄마가 김밥이랑 맛있는 것 좀 많이 싸주세요. 가서 먹을 거야. 아줌마? 무슨 아줌마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학교를 가야지. 무슨 놀이동산을 간다는 거야? 아빠가 그러자고 하셔? 아빠랑 친한 친구랬어. 지난번에 학교에도 나 데리러 오고 피자도 사주고 오늘은 같이 놀이동산 가는 거야. 나도 그 아줌마 너무 좋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주고 다음번에 만나면 포켓몬스터 장난감 세트랑 옷도 사준다고 했어. 남편은 뻔뻔하게 외도를 하는 여자를 아들에게 칭그럽시고 소개해줬고, 아들은 같이 밥도 먹고 이번에 놀이동산까지 같이 가기로 했다며 해맑게 말해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제가 이악 물고 참아왔던 가정이 붕괴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는 남편과 끝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혼란은 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남편은 그 어떤 때보다 기뻐하면서 당장 끝을 내자고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뻔뻔하게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죠. 결혼하기 전 그렇게 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남편 어디 갔나 싶으면서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말 정반대의 괴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남자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야 했어요. 그래, 이혼하자. 내가 뭐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지 모르겠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혼해. 유찬인 내가 키울 거야. 미쳤어? 네가 경제적 능력이 뭐가 있어서 유찬이를 데려간다는 거야? 유찬이는 내가 키워. 내 핏줄인데 어디 가당키나 해?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애를 키운다고 해. 절대 안 돼. 유찬인 너같이 뻔뻔한 인간 아래에서 키우게 할 순 없단 말이야. 그럼 소송해야지.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는 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절대 안 돼. 내 핏줄 내가 키울 거니 그리 알아. 너 유책 배우자야. 네가 뻔뻔하게 소송하잔 말이 나오니? 하긴 뻔뻔하니 바람도 피우고 대놓고 이혼도 요구하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요구했고, 전 아이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계속되는 법정 싸움 끝에 남편은 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어야 했고, 그 뒤 양육권과 친권 소송을 다시 이어갔어요. 물론 이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가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가정 잘못 돌본 걸 가지고 나한테 책임 전가하는 꼴이란 아주 우습네요. 그러게 남편 관리를 애초에 잘했어야죠. 양심도 없네.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나보고 남편 관리를 잘했어야 한다고? 도덕적이지 못한 둘이 비정상이지 내 탓을 해?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너랑 유찬 아빠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볼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잘 사는지. 참, 한때는 잘 나가는 회사 팀장님까지 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 안타깝네요. 대리님은 제가 잘 챙길게요. 팀장님은 본인이나 잘 돌봐요. 어디 그게 사람 꼴입니까? 많이 초췌해지셨네.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이.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짓거려봐. 마지막에 결국 누가 웃는지 보자. 너 지금은 네가 이긴 거 같지? 두고 봐. 울게 될 날이 있을 거야.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면서까지 저렇게 말을 하며 단단히 약을 올렸죠. 하지만 나이만을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은 저에게 하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는 대신 아이를 친권과 양육권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것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애초에 밑밥을 깔아둔 거였어요. 제가 아이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아는 남편은 법적 싸움 없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준다고 하면서 절 회유했죠. 어쩜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다가도 그래도 아들을 쉽게 데려올 수 있음에 답답하지만 모든 걸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한테 줄 위자료 차라리 안 주고 네가 애 데려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내가 3천만 원이 어디 있냐? 그냥 애 네가 키워. 뻔뻔한 인간. 3천만 원 때문에 애를 포기해? 그래, 넌 그런 인간이었지. 애만 깨끗하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깟 돈 안 받아도 돼. 뭐 나중에 네가 딴소리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빈손으로 보내긴 그렇고 그 엄마네 집에 있는 화병 있지? 꽤 오래된 골동품이거든. 그거 하나 가져가라. 나중에 빈손으로 나왔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거라도 얻어가. 그거면 우리 사이 끝인 거다. 넌 결국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게 목적이었지. 너란 놈이 아이 아빠라는 게 참 유찬이가 불쌍하다. 너는 분리수거도 안 될 놈이야. 남편은 위자료 3천만 원 대신 시댁이 있는 화병을 골동품이라며 주었어요. 솔직히 너무 가소로워 그것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어쩌다 보니 아들과 함께 같이 챙겨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전 이악 물고 다짐했어요.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절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아들과 따로 나와 살며 있는 대로 제 능력을 가지고 여러 회사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일은 오래 쉬었지만 그래도 마침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잘 적응해 가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서 친해진 동료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와 집 구경을 하던 날이었어요. 어머, 이 화병 뭐야? 내가 유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 이거 꽤 값나가 보이는데? 혹시 의뢰 같은 거 해봤어? 에이, 아니에요. 전 남편이 위자료랍시고 준 건데 아마 몇만 원짜리나 아님 몇천 원짜리겠죠. 그냥 버리기도 뭐해서 가지고 있어요. 뭐 계속 보니까 나름 집안 인테리어도 되는 것 같고. 왜요? 언니가 봤을 때 뭐 있는 거 같은 거예요? 내 말 한번 믿어봐. 문이랑 아래 새겨진 모양까지 내가 역사학과 나왔잖아. 모양이 심상치가 않아서 그래. 한번 의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잖니. 한번 내 말대로 해봐.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아. 회사 언니의 말에 믿져야 본전이니 남편이 위자료로 준 골동품 의뢰를 맡기게 되었고 전 그야말로 그 덕분에 앉은 자리에서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3천만 원을 주기 싫어 저에게 던진 화병은 그야말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톡이었고 완전 유물이었기 때문에 전 그걸 박물관에 넘겨 큰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아이의 면접 교섭일이 있었고, 그날 아들을 남편에게 데려다 주려고 잠시 만났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 비위와 심기를 거스르며 한참을 절 약 올리더라고요. 참고로 그 면접날도 상간녀와 함께 나타났고요. 와, 신수 좋아 보인다. 뭐 이혼하니까 살만 하나 봐. 이제로 없어도 살만은 하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그깟 화병 왜 가져가냐? 나 같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위자료 무조건 받아냈을 텐데. 아, 하긴 이젠 되돌릴 수 없지. 그나저나 넌 눈이 삐었냐? 내가 위자료 대신 준 그 화병 딱 봐도 3,000원짜린데 그걸 위자료랍시고 가져가는 너도 참 수준 알만하다. 뭐? 이게 또 심기를 긁네. 너야말로 그게 3,000원으로 보이디? 그걸 고이 보관만 해둔 네 엄마랑 네 수준도 알만하다. 전 그 얘기를 끝으로 아들을 데려다 준 뒤 제가 뽑은 슈퍼카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슈퍼카가 있었지만 차마 그것이 제 것인 줄 몰랐었죠. 제가 차에 올라타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렌트를 했냐며 말을 더듬으며 물어봤어요. 아니, 너 차 렌트하고 다니냐? 유찬이한테 일 다닌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리 렌트라지만 너무 센 거 아니야? 나한테 이혼당하고 충격으로 머리가 해가닥 돈 건지. 주제 파악 못하고 네가 이런 차가 가당키나 하냐? 그리고 아까 한 말은 뭔 말이야? 말 그대로야. 3천만 원 주기 싫어서 3천원짜리 화병인 줄 알고 준 그 골통품. 알고 보니 억소리 나는 유물이었지 뭐냐? 덕분에 내 인생 활짝 폈어. 차도 뽑고 집도 이사 갔는데 얘기 못 들었니? 하여튼 고맙다. 너랑 이혼하고 내 신수 헌해줬으니. 뭐? 억소리?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돈이지.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넘긴 건데 어떻게 너만 팔자를 피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이미 끝난 것을. 아, 네 상간녀 돈 많다며? 그 돈으로 먹고 살아. 그럼 되잖아?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통곡을 하였어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던 나쁜 인간은 돈 앞에서 눈물을 지으며 제발 돌려달라고 애원하였어요. 순식간에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상간녀도 정이 떨어졌는지 남편만 두고 이별을 통보한 뒤 자리를 떠버렸어요. 남편의 순간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던 상간녀까지 잃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돈 앞에서 사랑이고 뭐고 없는 듯이 상간녀가 가도 신경 한번 쓰지 않으며 저에게 다시 태도가 돌변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조강지 쳐버리고 아들까지 외면하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 그리고 그 골동품은 원래 우리 엄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마 결말이 이러려고 내가 그 골동품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해보면 부부의 연이라는 게 이렇게 끊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쉬워서 그래. 유찬이 생각해서 한 번만이라도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하도록 할게. 아, 돈 앞에서 사랑도 뭐도 없구나. 그렇게 사랑한다던 네 상간녀가 너 못 만나겠다고 가버렸는데도 나한테 이러고 싶니? 그깟 돈이 뭐길래. 너도 참 알만하다. 내가 왜 진작 네 수준을 몰랐을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었던 거지. 그래도 네 덕분에 남은 생 우리 유찬이랑 엄청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까? 분리수거 안 될 인간도 거르고
내 인생 활짝 펴고. 끝까지 너 혼자 잘 살겠다 이거지?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준 골동품 다시 반환해 올 거야. 그런 줄 알아. 좋은 말로 안 통하지? 마음대로 해봐. 내가 너랑 이혼할 때 그 모습인 줄 아니? 이젠 능력되겠다. 빵빵한 변호사들 선임할 거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 남편은 역시나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저에게 걸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모든 걸 다 뺏겠다는 심보로 말이에요. 전 국내에서 날고 긴다 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남편과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3자까지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다행히 남편은 패하고 말았고 전 승소를 했어요. 제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게 되었고 이제 완전히 남편과의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어떻게 모든 걸 다 너한테 뺏길 수가 있어? 하물며 손자까지. 너 그거 당장 못 가져와? 아줌마, 정신 차려. 유찬인 당신들이 버린 거잖아. 위자료 주기 싫어서 애 데려가래 놓고 이제 와서 뺏겼다니. 웃긴다. 이제 와서 모든 거 잃고 나니까 핏줄이 당겨?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 주고 자식이고 팽개쳤으면서 가스로운 인간들. 법적 처벌만 없었으면 당신도 지금 나한테 머리털 다 뜯겼어. 알아?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반성 좀 해. 그래도 너 그것 때문에 보상 많이 받았다며. 법정에서는 내가 패지만 양심상 나한테 뭐라도 떨어뜨려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많은 걸 바라냐고. 나 1억만 해줘. 그거면 돼. 그럼 다신 너 안 찾아올게. 네가 유찬이 만나지 말라면 안 만날 거야. 또 유찬이 가지고 거래하니? 인간 같지도 않은 놈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넌 진짜 갱생 불가다. 그냥 평생 그렇게 루저처럼 살아. 그 나이 먹도록 회사에서 진급도 못하고 말년 대리 주제에 지가 엄청 잘난 줄 알지? 그지 깽깽이 같은 놈. 뭐? 만년 대리? 이게 또 내 자격지심을 건드네. 그래, 넌 돈 있고 팔 잡혔다 이거지? 아, 억울해. 그건 다 내 거란 말이야. 평생 남 탓하고 그렇게 살렴. 어쩌다 내 눈이 삐어 너 같은 것을 만났지만 그래도 인생 공부라 생각할게. 잘 살아. 참 길고 긴 싸움이었고 이혼 소송의 양육권 다툼 그리고 이젠 위자료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때는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결말은 이렇게 끝이 났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법정 싸움에서 패하자 악을 쓰면서 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돈을 절대로 뜯어낼 수 없다는 걸 직감했는지 다시 만나던 상간녀에게 울며불며 매달렸고 상간녀는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곤 이 모든 게 상간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회사에서 상간녀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하며 상간녀와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어요. 회사에선 그 모습을 보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상간녀와 남편을 해고 처리했다고 동료가 말해주었죠. 그들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모든 서름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아 참 기뻤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온 것 같았거든요. 너 내가 나중에 보자고 했지? 이제 회사도 잃고 네 경력에 어디 들어가겠니? 이미 업계엔 너 상간녀로 낙인 찍혀서 들어갈 회사도 마땅치 않을 거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너네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너같이 양심 없는 딸 좋으시겠니? 가만 안 둬. 대리님이랑 팀장님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요. 내가 왜 유부남을 꼬셔가지고 이따위 낙인이 찍혀? 꼴 좋지 뭐. 지팔 직권이란 말이 있단다. 네 팔자 네가 꼰 거지. 누가 등 떠밀었니? 너 정상적인 남자 만나 시집 가려고 해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남자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내 가정 파탄 났다고 다 소문낼 거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생각 마.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 아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고등학교쯤 되자 모든 걸 다 아는지 어느 날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할머니랑 아빠 다신 보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인데 내가 봐서 뭐해?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빠한테도 얘기 전해줘. 아님 내가 할까? 이제 그냥 엄마랑만 행복하게 살래. 그게 낫지. 그래도 아빠인데 안 봐도 되겠어? 네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해도 좋아. 대신 언제든 마음 바뀌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중학교 초반까진 아빠와 면접을 하다가 아들이 큰 지금은 따로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완전히 연락하지 않아요. 아이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본인이랑 돈과 저울질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와 할머니에게 큰 실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만 받으면 되는 상처를 우리 아들이 받은 건 아닌가 해서요. 간혹가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싶어 연락이 오시지만 그마저도 차단을 하니 이젠 연락도 안 오셔요. 핏줄도 잃고 돈도 잃고 아들도 이혼남이 된 시어머니 인생이었고 남편 또한 모든 걸 잃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큰 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끔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평생 보지 못하는 것과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저에게 뺏긴 것이 남편에겐 가장 큰 벌인 것 같아요. 참 그 시절 어떻게 살았나 싶은 마음이 드는 하루예요. 얼른이 기분 털어버리고 오늘은 맛있는 것을 먹으며 힐링해야겠어요. 여러분, 무거울 수도 있는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